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3월 21일 아침 10시 공익근무요원이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어지는 국도의 제설함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하나하나 살피던 중 끔찍한 발견을 하고 말았죠. 우연히 열어본 한 제설함 안에 젊은 여성의 사체가 있던 겁니다. 서둘러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이 죽은 여성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27살의 여성 최 씨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미 4일 전인 3월 17일에 어머니를 통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우선 사망한 최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5일 전이었던 3월 16일 새벽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화가 일대에서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돼요. 이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최 씨는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검정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이힐 한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부검 결과 최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와 무릎에 납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약간의 외상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또 안타깝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했어요. 근거가 있는데 최 씨가 실종된 그날 새벽 6시 40분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다량의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위치는 신구대학교 인근 ATM 기기였는데 현금 101만 원이 인출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안산의 한 지하철역 ATM에서 400만 원이 추가 인출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종된 5일 동안 4번에 걸쳐 총 71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곧바로 경찰은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안산시에 있는 한 ATM CCTV 화면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최 씨 카드로 돈을 빼고 있는 장면이었죠. 보니까 추정 신장은 한 175cm 정도? 즉각 경찰은 공개 수배를 펼쳤고 동시에 유사한 강도살인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택시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탐문을 통해서 그 택시를 수소문하게 돼요. 그러던 중 한 택시기사로부터 최 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분당 정자동에 내려준 것 같은데 라는 제보를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해당 택시의 GPS 기록을 봤죠. 근데 이게 최 씨가 탑승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여기에는 사실 새벽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녀가 택시에서 제대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력한 가능성은 한 가지. 최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그 택시 기사가 용의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그녀는 이 택시로부터 내리지도 못한 걸 텐데요. 경찰은 분당 지역의 택시 기사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특히나 이들 중 사건 당일에 영업을 했던 기사들로 점점점 수사 범위가 좁혀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 남은 기사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한 끝에 한 택시기사가 떠올라요. GPS 기록을 봤죠? 그랬더니 최 씨가 실종된 시간대와 장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이름은 민병일. 38살의 그는 이미 강도를 포함해 전과 구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한편 민병일은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소처럼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단 그가 전과 구범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추가로 범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민병일이 이 경찰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한 검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바로 경찰을 승객으로 위장하는 거였죠. 3월 28일 오후 4시, 경찰은 서현역 인근에서 민병일의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에 승객으로 위장한 형사 2명이 탑승하게 돼요. 저 근처 파출소로 좀 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민병일이 이 2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덮치면서 긴급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병일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수상한 정황은 지금 충분해요. 사망한 최 씨의 마지막 행적과 일치하는 GPS, 그게 사실 이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분명 최 씨를 태운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흉기 같은 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는 과연 무고한 택시기사였을까요? 민병일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서 하이힐 한쪽이 발견된 겁니다. 죽은 최 씨의 것이었어요. 빼박이죠. 이렇게 민병일의 눈앞에 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자포자기한 채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민병일은요, 자기 택시에 최 씨의 하이힐이 남아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민병일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 사건 당일 피해자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최 씨가 그만 택시에 구토를 하고 말아요. 민병일이 아이씨 재수없게 이러면서 최 씨에게 짜증을 냈죠. 근데 이 문제로 2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 씨가 술 기운이 도니까 잠에 들어버리는데요. 반면 민병일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는 잠든 최 씨를 보자 범행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목적지로 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탄천으로 택시를 몰게 돼요. 얼마 뒤 최 씨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민병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카드 빼앗았고 비밀번호까지 얻어냅니다. 근데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 씨가 지금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자기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민병일은 결국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만 건데요. 이후 그는 최 씨의 시신을 국도에 있는 제설함에 유기했고요. 태연하게 최 씨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마구 인출하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택시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아주 뻔뻔한 일상을 이어간 겁니다. 근데 참고로 그 훔친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717만 원. 이걸 가지고 대부분 경마,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탕진한 거죠. 민병일은요,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사실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택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경마로 날리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민병일에게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범행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민병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그 금전적인 욕구가 하필 그날의 상황과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병일은요, 뭐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뭐 돈을 뺏을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겠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 택시를 몰면서 언제든 재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민병일 전과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도 짙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겠죠. 2005년 11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화가 남아있어요. 이 민병일이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그날 과감하게도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 탈주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서 포승줄을 묶으려고 다가간 순간 민병일이 교도관 한 명의 눈을 강타해버리고는 넘어뜨립니다. 이후에 마구 달리더니 2m 남짓 되는 검찰청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버려요. 당시 수갑 차고 맨발이었고 죄수복 차림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도주해버린 거죠. 그렇게 탈출한 뒤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가정집 베란다에 걸려있던 청색 운동복과 흰색 운동화를 훔쳐가지고 갈아입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근처 공원에서 쇠톱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로 무려 4시간에 거쳐 수갑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도 지인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내가 지금 도주를 했는데 옷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다행히도 지인이 범죄자를 돕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택했습니다. 3일 새벽 1시 민병일은 지인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엔 이미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무모한 탈주극은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민병일은 왜 탈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무기징역 받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죠. 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뭐 앞뒤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m 막 담장도 넘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죠. 당시 민병일 사건을 수사하던 한 형사님은 그의 정말 안하무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탈주까지 시도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범죄자의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무원을 하던 최 씨,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그 평범한 날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피해자 탓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건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 속에서 우린 언제든 범죄자를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공포가 아주 가슴 깊이 저한테 새겨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은요. 민병일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그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운수회사는 3억여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소한 이 사건에 누군가는 책임을 진 건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법이 많이 강화돼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죠. 워낙 이 금요 사건 파일에서 택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접하게 마주치게 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약하니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감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타고 또 다른 민병일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